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곳곳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WHO는 이제 유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대응을 호평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무서워서요. 전해드린 것처럼 새로운 대유행 진원지다 이렇게 WHO가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탈리아에서는 벌써 사망자가 1,500명이 육박한 상황. 근데 G7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좀 대처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너무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외신을 종합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령 인구가 가장 높다 그럽니다. 특히 이번에 사망자 수를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 다 80대에서 90대 분들이 다 사망이라는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결국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얘기가 분석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 기저질환자들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다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런 부분으로서 이탈리아의 최근 사망자 수의 증가를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꾸만 한국하고 비교하게 되지만은 예. 공공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따 이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무서운 것은 이제 유럽이라는 건 하나의 EU라는 경제 공동체로서 유로화로 같이 화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경을 봉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남유럽 또 서유럽 동유럽 이제는 북유럽까지 노르웨이까지 지금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입학했다. 예. 노르딕 국가들도 다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이라는 문제가 이것은 중국의 문제라 또 다른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상당히 그리고 세계 경제의 중심인 것이고 예. 선진 국가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뒤늦게라도 독일도 자꾸만 이제 늘어나고 있죠. 확진자 수가요.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한 60% 인구가 감염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 보건 체계에 대한 이 방역 역량 시스템 이것을 확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늦추고 이런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감염 속도라든가 확산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지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초비상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요 유럽 국가들 불가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 기준이 뭐고 이게 선포가 됐을 때 달라지는 점들이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국가 비상사태라 그러면 우리는 혹시 전시 같은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재난이라든가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현재의 통상적인 수준에서 유지로는 현재 닥쳐 있는 상황을 방어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뭐 자원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적 물적 부분들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이 갖고 있던 통제력이 상실될 수 있고 개인의 권한도 예를 들면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 비상사태는 각국마다 상당히 좀 그 법에 의해서 다 다를 텐데요. 그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라 그러면은 특히 이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팬데믹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물론 치사율은 뭐 평균적으로 뭐 3.6%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도 감염 속도가 워낙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국이 지금 서둘러서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봉쇄라든가 국가가 갖고 있는 재원이라든가 또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하여튼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와 그 군인의 가족들도 이동하는 걸 좀 금지했더라고요. 이런 이동 제한령도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달리 뭐냐면 주방위군이 투입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도 좀 상당히 다른데 그래야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 국가 아닙니까? 연합 정부이기 때문에 주방위군이 투입돼야
이러한 국가가 전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WHO가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대처를 각국에 지시해 놓은 상황인데 모범 사례를 우리나라로 지목을 했단 말이죠. 사실 외신들의 호평도 굉장히 많고 교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 한국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한국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경험과 노하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고요. 각국 정상들과 외교 라인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직간접적으로 협력과 어떤 그 노하우 전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네, 지금 우리가 하루에 두 차례씩 질본이라든가 방역 당국에서 브리핑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자유로운 언론에서 만약에 방역 당국에서 안 하는 게 언론에서 또 취재를 해서 그래서 국민들에 다 알리고 있어요. 투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것이죠. 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힘인데 상당히 민주주의의 수위와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지금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현재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네. 특히 개인위생 관리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에서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것은 방역 당국이 물론 협력적 뭐 메시지라든가 그런 설득도 많이 하고 있죠. 국민들의 자발적 협력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것은 코로나19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DNA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 예. 사회 분위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보면 이제 저는 그 공공의료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제도가 오래전부터 완비되고 정착된 나라가 특히 보기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한 30% 우리에 비해서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 이번에 검시하는 거 이런 부분도 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러면서 일개인에게 현재 상태는 무료 형태로 지금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걸렸을 때의 어떤 의료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검사를 받고 또 특히 사망률도 우리는 0.6%인가 1% 이하잖아요, 현재는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다시 확인한 거지만 우리의 한국의 의료의 시스템과 기술력이 상당히 세계의 탑 클래스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의료 시스템의 아주 탑 클래스라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의료 기법이라든가 의료 시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처음으로 이제 발병된 코로나19를 막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정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상당히 높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결과지만은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빨리 G20를 열어서 이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팬데믹 현상이니까 예. G20 화상회의라도 하자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적이지만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대만의 그 마스크 모델을 차용을 했듯이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배울 건 배우고 네.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이런 좀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한국식 드라이브스루의 그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적극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게 좀 전에만 해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이 있는 걸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좀 약간 그 인플루엔자가 좀 수위가 높은
독감 정도 수준. 미국 같은 독감으로 연간 한 10,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고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것도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날씨가 더워지면 되는 거 아니냐.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국에서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의외로 이 감염 전파력이라든가 전염 속도가 빠르고 또 광범위하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고령자라든가 기저질환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현상들이 자꾸만 나타나니까 상당히 비상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감염이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이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경제적 교류가 막히고 경제적 교육이 막히고 소비가 다운되고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악화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인 거죠. 이 전 세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뭐 드라이브스루라든가 한국에서 채용했던 창의력 있는 예.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이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근데 걱정됐던 게 이게 한 3명의 확진자하고 밀접하게 좀 접촉을 했었다고 AP통신에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건 상당히 권위로운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정 운영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의 뭐 행동이라든가 언행 이런 것은 다 법률로 규정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건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증상이 없다 이런 얘기 나는 했었죠. 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워낙 이 코로나19는 이것은 국경도 없고 뭐 인간에 대한 뭐 인종 문제도 없고 뭐 누구나 다 감염될 수 있는 이러한 성질과 성격을 갖고 있고 봉쇄라든가 차단을 통해서 이것이 쉽게 막아줄 수 없다라는 자꾸만 증명되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검진을 받았는데 상당히 다행스럽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뭐 세계 경제 1위 국가니까 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발 입국 금지를 했는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취했던 어떤 미국 제일주의라든가 우선주의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외교 정책도 국무라인 부분들도 좀 전향적으로 바꿔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협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착안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이 나왔다면 국제적으로 미칠 파장이 얼마 정도였을지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경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증시 상황이 미국은 완전히 대폭락을 했다가 간신히 좀 회복을 했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 초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발 입국 금지 한 달 동안 그걸 네. 취하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코스닥과 코스피도 영향을 받았던 건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증시라는 것은 6개월 전, 3개월 전 앞을 내다보고 주식시장이 요동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19가 뭐 치사율은 낮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둔화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형성되는 것이죠. 세계 경제는 지금 한 권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분업화돼 있고 그것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엮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한 군데서 벙커가 나거나 차단이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 코로나19의 종착점은 세계 경제의 불황이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결국은 풀어나가겠죠. 그것은 이제 돈을 풀어나가는 과정이고 재정 확대 정책 단기간에 요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인데 금리를 인하시킨다든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행히 좀 여력이 되지만은 상당수의 나라들은 지금 금리 인하할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정적 여력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것은 상당히 세계 정상들이 지혜를 몰아야 되고 특히 이것이 금융권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온 것이 아니라 금융의 뭐 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실물 경제가 금융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이 난국을 좀 잘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 중하는 서로 돕고 한 배를 탄 우호 국가라는 그런 워딩을 썼단 말이죠. 이런 위로 전문을 보낸 게 처음인데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한중 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근거리 협력을 하자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이 2014년도에 우리 6월에 한국을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울대학 강연에서 우리 조선시대 문인 허균 예. 씨가 했던 그 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읊었는데 간담매상조 또 빙호 영한월이라는 것. 그러니까 간과 쓸개를 꺼내서 비춰보니까 이 항아리 얼음 조각을 달빛에 비치는 것 같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진정하고 아주 돈독한 진실한 우정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담상조의 관계다. 네. 예. 유명한 문구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시주석이 얘기한 게 그런 뉘앙스였는데 결국은 우리 한국이 과대한 공포라든가 어떤 우려라든가 공황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국 금지를 우한성에만 한해서 취하고 확대를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한중 간의 어떤 여태까지의 전래된 역사들 이런 것이 한중 협력을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질서와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요시 여기는 전통적인 외교 관계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준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코로나19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국민 건강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력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물론 앞으로 추이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드라든가 문제로 인해서 좀 한중 관계가 왜곡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한미 동맹 관계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야겠지만 하여튼 이 한중 관계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중요하죠. 특히 대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저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일본도 좀 설득을 해서 이 한중일 협력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일본이 상당히 폐쇄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거든요. 일본도 현재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중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서 이 코로나19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어떤 평화라든가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섣부른 아직 섣부른 예언이다 예측이 잘 될 수도 있겠죠. 외교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일본 얘기를 좀 해보면 아베는 올림픽을 원한대로 개최하길 희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녹록치 않죠. 굉장히. 우리가 1896년인가요? 크로에팅 남작에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올림픽이라는 것이 세계 평화라든가 전 글로벌 공동체들을 확인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번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올림픽을 열렸단 말이죠. 또 반쪽 올림픽도 열렸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중단되는 어떤 역사적인 과오가 생기는 건데 실제로. 근데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IOC와 일본에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순항을 해서 코로나19가 선진 국가들 중심으로는 뭐 오리올에 완전 종식된다 할지라도 다른 대륙에도 지금 번지고 있단 말이죠. 후발 민주주의 국가라든가 제3세계 국가에서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쪽은 방역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까지 완비돼 있지 않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인지도 잘 예상을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예를 들면 올림픽이 열리면 다 온단 말이죠. 선수들도 오고 관중들도 오고 그럴 경우는 과연 일본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 그래서 거기서부터 재감염이 돼서 또 번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한 하여튼 이 문제는 각국이 올림픽을 열게 하는 것이 전 최선이라고 보죠. 물론 일본으로 봤을 때는 일본 아베 총리라든가 일본 경제 치명적인 타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1년 뒤에 수년하자 이러한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